그래, 너희가 나를 엄마가 아니라 돈줄로 봤다면 나도 이제 너희를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늙어서 사랑을 꿈꾼 게 로망이었을까요? 제 나이 60, 남들은 은퇴하고 산으로 들로 꽃구경 다닐 때 저는 법원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악착같이 일궈온 전 재산 20억. 그 돈이 단 1년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마지막 사랑이라 믿고 내 모든 걸 내어준 그 남자 손에 말이죠. 오늘 저는 제 치부를 다 드러내려 합니다. 저 옆편네 참 팔자 세네라고 손가락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혼자 되신 분들, 혹은 뒤늦게 찾아온 인연에 설레는 분들이라면 제 피눈물 섞인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 비극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딱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돌 지난 아들 얼굴을 뒤로 한 채 건설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이었고 우리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 피 묻은 돈을 가슴에 품고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먹을 때 입술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어린이집을 차렸고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며 제법 성공한 원장이 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후배였던 그 남자는 참 집요했습니다. 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집 앞을 지켰죠.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기 싫어 결국 그 남자와 두 번째 살림을 합쳤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낳고 10년은 참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시기했나 봅니다. 두 번째 남편마저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팔자에 남자는 없구나.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살자. 그렇게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키웠고 상가 건물도 하나 올렸습니다. 아들 둘 번듯하게 장가 보내고 나니 통장엔 2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더군요. 이제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작년 봄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그 남자는 번듯한 외모에 매너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남은 인생은 나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편히 쉬자. 20년 독수 공방에 지친 제 마음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수상해. 하지만 저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외로움을 알아?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좀 찾겠다는데 왜 방해해? 라며 자식 가슴에 대못까지 박았습니다. 그렇게 60의 나이에 시작된 세 번째 결혼.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제 인감 도장을 손에 쥐는 데는 딱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제 금고에 있던 땅 문서, 건물 등기부 등본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사업이 잠시 힘들어서 그래. 금방 다시 채워 넣을게. 라는 그 사기꾼의 말을요. 과연 그 20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자식들 얼굴도 못 본 채 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요?
예순이라는 나이에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복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잉크도 마르기 전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성철 가명. 그는 저를 원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시절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안방 차지를 하고 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들 봐봐. 명절에 와서 봉투 두둑이 안 주면 표정 변하는 거 못 느꼈어? 걔들은 당신 건강보다 당신 통장에 더 관심 있어. 이제 우리끼리 즐기며 살자.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어요. 라고요. 하지만 그는 집요했습니다. 아들들이 전화하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며느리가 반찬을 해오면 조미료 냄새나서 못 먹겠다며 면전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아들들과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저는 그 남자 말고는 기댈 곳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전략, 고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 술도 잘 못하던 그가 비싼 와인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나랑 결혼하고 당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내 친구 중에 시행사 이사가 있는데 강남 금싸라기 땅에 상가가 급매로 나왔어. 이거 잡아두면 우리 둘 노후는 평생 연금 걱정 없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애들 똥기저귀 치우며 살 거야? 이제 우아하게 월세 받으면서 나랑 크루즈 여행 다녀야지. 내가 당신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사랑해서라는 그 독한 약에 취해 저는 20년간 운영해온 어린이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려 5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담긴 돈이 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가 계약서라며 가져온 종이는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제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호들갑을 떨며 보약이며 영양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말하더군요. 당신 기운 없는데 그 복잡한 세무랑 임대 관리를 어떻게 다 해? 나한테 인감이랑 공인인증서 줘. 내가 당신 대신 발로 뛸게. 사랑하는 남편인데 이제 내 법적인 보호자인데 뭐 어떠랴 싶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과도 같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핸드폰으로 날아오던 은행 문자 알림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핸드폰 명의까지 바꿔버린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월급이 안 들어온다며 사무실로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뒤였습니다.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20억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겁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그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돈 다 어디 갔어? 그러자 그 다정하던 남자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야, 너도 즐길 만큼 즐겼잖아. 내가 내 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정도 수고비는 줘야지 상가. 그거 다 날아갔어.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며 생선 대가리 씹어가며 모은 돈을 그는 하룻밤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가 제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입니다. 제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선택하며 아들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 내 인생 방해하지 마. 너희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 신경 꺼.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60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기운도 자식들에게 손을 뻗을 염치도 없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에 눈이 멀어 30년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은 이 어리석은 여자의 뒤안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3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단 1년 만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엔 이제 남편의 유품도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첩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 대문에 붙은 그 시뻘건 압류 딱지들이 마치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손톱 자국 같았습니다. 내 나이 61. 그 사기꾼 놈은 제 인감과 명의를 이용해 마지막 남은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돌려 야반도주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라 하고 그가 자주 가던 도박장 근처를 헤매봐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집이요? 제 입으로 너희 도움 필요 없다. 내 인생 살겠다며 대못을 받고 나온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뻣뻣한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덜렁 들고 서울역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전광판 아래 수많은 사람이 갈 길을 재촉하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노숙자 한 분이 컵라면 국물을 들이켜더군요.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셨구나. 어린이집 원장 소리 들으며 선생님들 대접받고 학부모들 앞에서 고고하게 웃던 제가 이제는 남이 먹다 남긴 컵라면 냄새에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팔자 참 고약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은 남편들 곁으로 보내주시지. 그 길로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검푸른 강물이 마치 어서 와 고생 많았지? 여기서 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철근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귓가에 환청처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첫 번째 남편이 죽고 갓 돌 지난 아들을 등에 업고 밤을 새우며 우유를 먹이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이 강물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사춘기 아들 둘을 붙잡고 엄마가 너희는 끝까지 책임질게. 걱정 말라고 울며 약속하던 그 모습도요. 그 피 같은 세월이 눈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돈 뺏어간 그 놈은 지금
어디선가 내 피 같은 돈으로 술 마시고 웃고 있을 텐데 왜 내가 여기서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느냐고.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다시 고쳐 신었습니다. 죽을 결심을 살 결심으로 바꾼 순간 제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무작정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설거지든 화장실 청소든 다 합니다. 곱게만 자란 손을 보고 소장이 비웃더군요. 할머니, 이 일이 장난인 줄 알아요?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갈 상이네. 저는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차마 팔지 못한 마지막 결혼 반지를 빼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망 안 갑니다. 이거 담보로 잡으세요. 저 밥만 먹여주면 잠은 여기서 자도 됩니다. 그렇게 저는 시장통 순댓국집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14시간 뜨거운 뚝배기를 닦고 기름때 절인 바닥을 기어다니며 청소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마다 쪽방에 누워 그 사기꾼 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성철, 너 딱 기다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익혔던 꼼꼼한 장부 정리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주인이 계산을 틀릴 때마다 제가 조용히 바로잡아주니 식당 욕쟁이 할머니 사장님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군요. 자네 보통 사람 아니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어느 날 사장님이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저는 처음으로 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만히 듣던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놈 잡아야지. 내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있어. 일단 그놈 소재지부터 파악해 보자고. 그 말이 제게는 구원의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사기꾼 놈이 흘리고 간 사소한 흔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자주 들렀던 도박 사이트 아이디, 비밀리에 통화하던 번호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단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일까요? 아니면 칼을 든 강도일까요? 아니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등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입니다. 식당 사장님 아들인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그 사기꾼 김성철의 행적을 쫓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놈이 숨어 지내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사무장은 저를 말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가면 돈 한 푼 못 찾아요. 그놈 배우를 먼저 털어야 합니다. 배우라니요? 사기꾼한테 무슨 배우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무장이 내민 통장 내역과 CCTV 캡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할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김성철은 어떤 젊은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명품 매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건 제 둘째 아들의 아내, 즉 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내놓은 증거는
잔인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제가 그 사기꾼 놈에게 인감 도장을 넘기던 날 그 도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대리인이 바로 제 며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둘째 아들 내외는 사업 실패로 수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기 위해 제 외로움을 이용할 배우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김성철은 그저 아들 내외가 돈을 주고 산 고용된 연기자였던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사별 후 젖먹이 아들을 등에 업고 밤을 새우며 키웠던 세월. 두 번째 사별 후 사춘기 아들들이 엇나갈까봐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식당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일궈낸 어린이집. 그 모든 피와 땀이 정작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의 도박 미천과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주방 뒷골목에서 소주 3병을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등을 찔렀다는 도끼 서린 배신감이 안주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장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김성철과 며느리가 공모하여 제 재산을 편취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김성철이라는 놈은 탐욕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약속받은 배당금이 적다며 몰래 녹취를 해두고 있었고, 저는 식당 사장님이 빌려준 거액의 돈을 미끼로 그를 유인했습니다. 성철 씨, 나예요. 나 사실 숨겨둔 땅이 하나 더 있어. 자식들 몰래 당신한테만 주려고 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정한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꾼은 역시나 탐욕스러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내민 가짜 땅 문서에 눈이 멀어 그는 며느리와 공모했던 모든 과정을 제게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당신 둘째 아들이 나한테 제안한 거야. 당신 재산 반만 떼어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준다고. 나도 당신한테 미안했어.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진실들이 제 녹음기 속으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기, 공문서 위조, 그리고 친족상 도래를 피하기 위해 타인을 내세운 교묘한 범죄 행위들. 저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마주한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기 아빠가 죽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둘째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 돈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거였잖아. 조금 일찍 쓴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 난리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정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제 아들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 깊은 구덩이에서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 말씀드려야겠지요. 내 손으로 자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던 날, 제 심장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고소한 어미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저는 다시 그 시장통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바닥은 냉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몰아치는 칼바람에 비하면 그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낡은 우편함에 꽂혀 있던 구겨진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의 마지막 물길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10년 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통 없던 첫 번째 남편의 핏줄인 큰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바다를 배경으로 저를 꼭 닮은 어린아이와 환하게 웃고 있는 큰아들 내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둘째 놈이 엄마 재산 탐내고 이상한 놈 붙여서 감시한다는 거 내가 엄마한테 연락하면 그놈들이 엄마를 더 괴롭힐까봐 내가 힘을 키울 때까지 숨죽이고 살았어. 엄마가 나한테 준 그 사랑 나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엄마,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 안 해도 돼. 그냥 내 엄마로만 살아줘. 우리 집에 엄마 방 예쁘게 꾸며놨어.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내려와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한 어미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식 농사 망친 죄인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제가 30년 전 그 가난한 단칸방에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었던 밥 한 숟가락, 밤새 열나던 아들을 업고 응급실로 뛰었던 그 간절한 발걸음을 하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제 억울한 세월을 단번에 씻어주는 세례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정리하고 큰아들이 있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어린이집 원장 시절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들의 공방에는 인위적인 향수가 아닌 은은한 나무 향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아들 집에 도착한 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아무 걱정 마. 그 품에 안겨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노모가 아들 품에서 우는 모습이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20억 상가 건물 그런 것들이 채워줄 수 없던 마음의 구멍이 아들의 온기 하나로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이 아닌 할머니로 그리고 박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의 등굣길을 배웅하고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씻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쥐고 살았던 그 큰 재산들은 제 행복을 보장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눈을 가린 가리개였다는 것을요. 돈은 사람을 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는 독약이었습니다. 돈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통 식당 사장님이 건네주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이름 모를 사무장이 밤새워 작성해준 고소장, 그리고 10년을 기다려준 아들의 침묵. 그것이 진짜 제 인생의 장고였다는 것을 6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작은 마을에서 저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시니어들을 위한 마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안 되지만 제 사연을 듣고 찾아온 분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말합니다. 돈 아까워 마세요.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며 남은 인생을 버리지는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그 고단한 세월이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제 재산을 가로챘던 둘째 아들은
지금도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잘못했다고, 엄마밖에 없다고, 한 번만 꺼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자신의 죄를 씻고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참 모질지 못해서 저는 매달 그 아이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당당하게 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혹시 지금 배신감에 잠 못 이루시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다 털어내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과 치열하게 살아온 긍지만큼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제 인생은 3번의 사별과 1번의 거대한 배신으로 점철되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아침 이슬 머금은 숲길을 걷고 손주의 서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못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활짝 웃으세요. 인생은 예순부터라는 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새로운 삶에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만큼은 상처 잊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